예, 좀 또 국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잘들 안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이거 서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해서 주고받기를 하고 있고 네. 글쎄요,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기색은 보이긴 한데 아, 그래요? 과연 이제 절충점까지 도달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의심과 불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나고 봐야 되는 것조차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잘 풀리려면 일단은 누군가 한쪽에서 전격적인 제안을 좀 던져야 되는데 좀 야금야금 절충을 내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격적인 제안이란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그냥 그쪽 상대방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 아,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하는 게 이제 1대1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그래, 오케이. 1대1로 1대1로 보자.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야 5당 대표 회담 플러스 1대1 회담 이것을 그냥 자유한국당이 받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접근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접근한 상태에서 더 접근할 것인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죠. 그러면은 그런 전격적인 어느 한쪽의 양보 또는 대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으로요.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흐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직은 뭐 급박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양보를 해줬다가 네. 한번 대화 국면이 시작돼 버리면 다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척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대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얻는 바를 성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말려드는 듯한 이런 페이스가 얼마든지 어느 쪽에게든 펼쳐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우를 자신할 수가 없다. 그때 다시 대화 테이블을 깨고 뛰쳐나오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들어가는 거 더 간을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또 그렇게 그러네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쉽게 성사되지 않을 분위기라면 굳이 일찍 들어가서 명분을 잃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런 계산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요. 청와대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당 대표만 모이자 이런 회동을 제안했다고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언뜻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한국당은 안 두를 테니 너네는 두를 필요 없고 그냥 말하겠다는 애들이랑 우리가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일종의 뭐 제외 왕따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발언 같으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패싱을 또 하겠다는 거 패싱. 아니냐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선을 긋고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했는데 예. 향후의 일정까지도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중간자적 위치에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예.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랑 손학규 대표가 만났을 때 여야 5당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강기정 수석이 얘기를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강기정 수석이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어떻게든 대화를 물꼬를 먼저 트자. 그러니까 뭐 안 오면은 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먼저 먼저 하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글쎄요 조금 이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게 좀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쪽에서 자유한국당 안 오면 어떡할래라고 물으니까 이제 빼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얘기로 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도 네. 손 대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어서. 네, 조금 더 말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이 그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는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을 때 글쎄요 하면서 강기정 수석이 그럼 사당 대표라도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강기정 수석이 아 그건 힘들겠죠 이렇게 좀 살짝 치고 넘어가는 수도 있었을 텐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강기정 수석의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좀 흘리다시피 얘기한 것을 두고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넘어가는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으로는 당장 뭐 쉽게들 만나서 뭔가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아니라는 좀 분위기라고 네. 좀 전해주셨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서로 간보다가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게 기존의 관례를 보면 좀 그렇고요. 네. 만약에 청와대가 양보를 해서 오케이 알겠다. 황 대표랑 둘이 1대1로 먼저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당들도 1대1로 만나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나겠다 네. 해서 만난다고 치면 글쎄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걸 또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가 또 관건이 될 그거부터구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대1로만 딱 만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글쎄요 뭐 다른 별도의 건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겠다라고 자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좀 그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청와대도 이제 자존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대1로만 딱 만나고 뭐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훗날로 미루자 이렇게만 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또 절충의 수들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들을 연쇄적으로 1대1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수를 또 청와대에서 준비를 할지 아니면 아예 전격적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내민 절충안인 여야 3당끼리만 일단 대표 회동을 하고 그다음 1대1 회동을 하는 네, 그것을 그냥 청와대에서 알겠다 그냥 받겠다라고 할지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쭤봤냐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어제 1분기 성장률은 더 하향 조정도 되기도 했고요. 등등등해서 또 수출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니까 빨리 추경이 좀 통과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전국 상황에서는 추경 통과라는 게 사실 요원해 보여서 네. 그래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 추경이니 뭐니 이런 쪽의 진전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양정철 원장만큼 공개적으로 행보를 이어가는 분이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시더군요. 네. 특히 장관들과 계속 릴레이로 만나대요. 일단은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 얘기 나왔다고 그럽니까? 일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고 네. 어제 만난 장관들을 보면은 이제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도 있었군요.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국내의 파트고 국내 예. 파트면서도 경제부서라고 불리는 부서는 좀 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난 건데 각자 장관들이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강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 좀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경우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반영돼야 된다. 추경 예산안에. 예. 예, 그리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 지역에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관광 관련한 시설들 복구가 시급하다. 다 예, 이런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국민들의 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네. 참 원래 추경은 목적이 이거는 아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자꾸 얘기들이 나오기는 같은데 근데 여기서만 얘기를 들으면 그럴 법하다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네. 또 만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등등등해서 뭐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장관들을 만날 스케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홍보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를테면은 시끌벅적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야당에서 별로 네. 그렇게 곱게 안 볼 것 같아서요.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당이 하는 것 중에서 곱게 보일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야당 심정 조금 이해가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 심정이 얼마 예. 전에 산불 재대책 논의를 해보려고 네. 정부 부처를 불렀는데 장차관들이 다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전 부사장도 그걸 보면서 발길을 되돌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글쎄요 그날 과연 그 일제태국 훈련 와중에 만나는 것이
가능했는지 이 부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만나주고 저기 여당 대표는 장관들 막 만나러 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대놓고까지 만나야 되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대놓고 만나지 않고 몰래 안 대놓고 만났다, 몰래 만난다. 비공개로 만났다면 더 논란이 커질 있을 수 수가 있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라는 것은 행정과 어떤 의회라든지 정당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당 대표가 각 부처 장관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이렇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곱지 않게 보는 거를 굳이 또 곱지 않게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사실 이해찬 대표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앞서 어제 저희가 또 다뤘던 얘기지만 양정철 원장의 행보나 이해찬 대표의 행보나 이렇게 하여간 뭐 여당 관계자들의 이런 행보들이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더 공개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거를 굳이 꽈서 볼 필요는 없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총선이 사실 내년이다 보니 뭐 자꾸 이제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총선은 1년 가까이 많이 남아있다고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은 장관들과 대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을 오히려 야당에서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해찬 대표가 또 국무총리 경험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정치적 경륜이 예.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니까 국민들은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마냥 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대장정을 했던 것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회는 안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 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그럴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왕에 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밖에서들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노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볼까요? 김영철 북한 부장하고 김혁철 지난번에 이제 그 북미 2차 정상회담 때 이제 실무적으로 회담을 했던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상황과 관련돼서 오보가 크게 났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가선 이후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고 알아보니까 이제 다 확인이 됐대요.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은 공연하는 걸 통해서 얼굴이 나왔고 네. 김혁철 대표는 얼굴이 나온 건 아닌데 CNN 보도에서는 구금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둘 다 뭐 구금이거나 뭐 처형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닌 네.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공포 분위기가 한동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공포 분위기였는데 조금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 이제 군부대 공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이게 농담조로 얘기하자면 군부대 공연 억지로 보는 것도 강제 노역의 일환인가라는 실소가 나올 정도로 그거 말 되네요. 예. 억지로 갔으면 사역이고 노역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도로서는 망신이 된 거고, 그 다음 날에 공교롭게 근신설이 떠돌고 있었던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이자 동생이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도 6월 3일자로 이제 그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빨리 오보인 게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언론의 어떤 대북 보도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이제 이번에 극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북한 취재가 쉽지는 않죠. 네. 이번에 그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기자도 탈북민 출신이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나름의 이제 어떤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썼겠지만은 뭐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오보를 내려고 기사를 쓴 건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북한 관련 기사들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이 떨어지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선일보는 예전에 현송월 씨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했었다가 현송월도요? 네. 그 처형에 대한 오보들을 여러 번 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쩡하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때 한국 대중 앞에도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런 흑역사가 있는 거라서 조선일보로서는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의 평소의 대북 논조를 보면은 좀 적대적인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뭐 예. 조선일보의 어떤 소신인 것이니까 뭐 크게 말을 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근데 예. 문제는 이 같은 물론 조선일보가 없는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실을 그냥 가공해서 소설로 쓰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놔두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소식통을 통해서 분명히 첩보를 입수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보도한 이유는 평소에 대북 적대 논조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 아닌가. 북한이 그렇게 막 처형을 하고 숙청을 하는 나라이며 그리고 남북미 대화도 물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빨리 전달함으로써 애독자인 그 보수층에게 좀 어필하는 보도를 하려다가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빨리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예. 대북 논조에 대해서는 그 신문사의 뭐 입장이니까 예.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언론이라면 사실 위주의 보도 그리고 어떤 첩보를 입수했을 때 상반된 정보와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는 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조선일보가 교훈을 역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팩트 체크는 사실 기본이죠. 네.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는 글쎄요. 이게 기본을 넘어서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냐는 자꾸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잘 앞으로 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이거 재미 들렸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말씀이 클로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9789님이 뭐가 무서워서 1대1 못 만나느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얘기겠죠. 여당이 물꼬를 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결국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힘이 좀 더 있는 데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